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가 러시아 혁명의 이야기를 아까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러시아의 거기 시류에 따라 움직였던 대다수의 노동자나 농민과 서민들이나 중국의 또 모택동에 따라 움직였던 대다수 서민들이 과연 사회주의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단지 몇 가지의 이제 선동적인 아젠다에 따라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지 모르는 어쨌든 뭐 기득권을 뒤집어 버려야 돼. 이런 부분에만 사실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17년 2월 혁명이 터졌을 때 얼마나 이게 폭력 시위가 많았었냐면 약 한 6개월 동안에 뭐 100만 명이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약 러시아 전체 1000만 인구가 혼란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혼란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가 막심 고르키, 이 사람 사실은 외투 쓴 사람이잖아요. 예, 사회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이 17년 2월 혁명을 보고 굉장히 아인실세가 이렇게 무질서한 걸 위해서 사람을 살려하고 상점을 약탈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혁명인데 상당히 회의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직후에 4월 3일 날 이제 레닌이 여기에 도착할 때 레닌이 연설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란 중에 대부분의 민중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뭔지 알도 못, 개념이 뭐.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쉬운 말로 선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닌이. 그 레닌이 지금 그 다큐멘터리 필름 보면 나옵니다만, 문제는 레닌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영화처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선동력에서는 레닌의 그 능력이라는 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 레저, 거기에 보면 미국 공산주의자 이 기자인 존 리더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가서 뭐 세상을 흔든 뭐 10일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소설을 이제 러포타주 10 Days with Ship 그걸 썼던 사람인데, 그 당시 러시아에 있었죠, 이 사람이. 혁명을 직접 그래서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을 하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워렌 비티가 그 존 리더로 나오죠. 그럼 부인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다른 집의 유분이었는데 나중에 둘이 결혼해서 다이안 키턴이 나오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책에는 부부가 갔다고. 그 둘 부부는 뭐 서로가 뭐 남녀를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살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모습과 또 그 러시아에 이제 가서 러시아 현장에서 이제 철도역에서 연설하는 장면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영화에. 근데 존 리더는 아마 설탕했던 것 같아요. 1920년에 죽어가지고 소련에서 아마 대대적인 소련의 병원에서 죽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소련에서 그 나중에 이 사람을 뭐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치르고 띄워줬죠. 이게 뭐 중공으로 봐서는 뭐 에드가 스노우쯤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붉은 별. 에드가 스노우쯤 되는 인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지만은 이 레닌의 이 독재가 순탄치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18년 성공하고 그다음에 소연방이라는 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국가는 정확하게 1922년에 이제 출범하게. 근데 그때부터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24년에 죽어버립니다. 죽으면서 급격한 권력 이제 투쟁에 개시되고, 거기에 사실은 좀 뒤에 초연하게 보여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 트로츠키는 자기가 잡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레닌이 이제 트로츠키한테 권력 안 넘기 결국 그 유서가 굉장히 애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그다음에 부하린, 뭐 까메네프, 지노비에프 몇 개, 트로츠키 포함해서 5인방한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거는 스탈린하고 트로츠키인데, 쌍두마차인데 전부 안 좋은 소리는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점만 쓰고, 거기에 가장 심하게 이제 그 비판했던 게 스탈린 같아요. 레닌 저자한테 정권 맡겼다가는 큰일 날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다. 그런데 자기 생전에 제거를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는 곧바로 러시아 곳곳에 기차역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들에, 대부분 도시들이 시베리아 철도에 근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를 조직하면서 이제 혁명을 알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의 그 간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빨갱이라는 세력이 되면 전 세계가 나중에 위험해지겠다 해서 그 외국이 간섭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도 이 간섭전에 갔다가 뭐 패배 비슷하게 해가지고 발을 빼고, 미국도 갔다가, 일본하고 미국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갔고, 또 유럽 쪽에서는 유럽군이 가고 했는데, 폴란드도 같이 전부가 다 형식적으로 참여한 거 아닌가라고. 근데 이 당시로는 굉장히 서구 사회가 위협을 느꼈던 게, 이게 전 세계 노동자들을 들고 일라라는 식의 표제를 내걸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기 나라, 자기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국가들 자기 그 내부에
그 노동자 계급이 사실은 다 적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레닌도 사실은 트로츠키처럼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러시아 혁명에 그 개설을 갖다 본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회혁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각 자본주의 국가 내외 시한폭탄 같은 내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 혁명을 수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내전에 개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벽에 적극성을 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극성을 띄었으면 당시에 그 러시아의 내부에도 지금 백군이 세력이 상당히 한때는 적군이 코나에 대기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랬죠. 굉장히 몰렸고 심지어 또 당시 뭐 체코 부대가 맞습니다. 그 저기 1차 대전에 체코 패잔병 그 합국 부대가 러시아 그 철도를 돌파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서 한 번은 이제 이 적군을 소탕하고 한 번은 백군을 잡아다가 넘겨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감당을 못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걸 방치하고 있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내전은 사실은 혁명 그 직후에 일어난 국내적인 어떤 테러 사건만큼은 굉장히 잔혹하고 길었는데 무려 3년을 끌게 되죠. 의사집하고 영화에도 그 적백 내전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전이 결국은 이제 그 이 적군의 승리로 끝나고 그때 이제 백군 잔여 세력들이 그 이제 저기 뭡니까 홍콩이니 중국으로도 많이 넘어와가 그 중국의 그 러시아 귀족 영화 가끔씩 보면 중국의 이제 이 러시아의 귀족 부인이 뭐 술집에서 몸을 판다든지 또 러시아의 귀족이 중국에 넘어와가 참참하게 산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를 다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 내전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내전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이 시기를 그냥 그 전시공산주의라고 해서 농업의 집단화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서두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사회가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전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 1921년 3월에 소위 말해서 신경제정책을 발표해요. 네프라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 대부분 사람이 인정하는 게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국가 주도 그 개발 계획 아닙니까?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편이었죠. 박정희 정권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부분인데 뭔 사회주의가 저런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네프를 하면서 결국에는 소상 그 부티스부르주아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강제 징박 같은 거 했었는데 현물세로 내는 걸로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복귀하는 소농도 봐주고 자영업도 봐주고 하면서 인심도 좀 얻고 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기근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트로츠키하고 스탈린하고 봤을 때는 이제 스탈린은 저거는 그루지아 출신에 맞습니다. 그 여기 산도둑 같은 놈이죠. 거기 비하면 트로츠키는 저건 좀 뭡니까? 좌파 중에는 좌파 중에서 제일 세련된 사람이죠. 세련된 사람이죠. 똑똑하고 뭐 다수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그다음에 이 볼셰비키들 중에 문학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론적 어떤 조약을 했던 사람 트로츠키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이 이랬다는 겁니다. 저놈들은 되게 잘난 척한다. 대부분 다 무식하니까 혁명하겠다는 애들이. 근데 그냥 일반 어떤 사회과학 이론만 접수한 게 아니고 트로츠키는 굉장히 예능 분야에도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이 레닌하고도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지만 사실 레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마리의 이제 말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트로츠키는 군부를 담당하고 있어. 군사위원장이었어. 근데 이쪽은 스탈린은 담을 지고 있고. 근데 어느 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결국 당권을 가진 놈이 권력을 장악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론, 그다음에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 그러니까 이 영구혁명론이라는 거는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전 세계에 계속 수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혁명을 주장했었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우리 하나도 지금 외국 군대가 간섭을 하고 내전에 개입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라 이 사회주의 보루로서 소련방을 지켜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건 너무 이제 섣부른 과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스탈린 또 모래하게 뛰어나죠. 선동하고. 그래서 당권을 완전히 잡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거기 트로츠키가 2표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지금 스탈린의 114표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의 인텔리적인 성향이 사실은 그 혁명을 할 때 무시가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좀 오만하기도 하고. 레닌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에서 제명되고 외국으로 추방되는 맞습니다. 1929년에 이제
완전히 추방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좀 가서 살고 싶었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모심을 하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받아줘. 예, 프랑스로 갔다가 여러 군데 전전하다 결국 멕시코로 가죠. 그 이제 밖에 망명을 했을 때 결국까지 그 이제 반소, 반혁명 그런 부분을 속 이렇게 도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추종자를 거느려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남미나 뭐 여러 군데 혁명에 이 트로츠키 죽고 난 뒤에도 트로츠키 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독일에 일부 남아 있긴 있습니다. 트로츠키주라니. 근데 29년에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죽이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스탈린이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데 그거는 1940년입니다. 2차 대전 도중에. 그러니까 41년 바로바로서는 41년이니까 2차 대전 있는 와중입니다만 소리나 전쟁을 하지 않을 때죠. 40년에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여러 개가 있죠. 아랑드롱 나온 그 즉기 암살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있고 또 미니 시리즈로 도착 있고 한데 잔인하죠. 그 이제 산악용 피켈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게 해서 총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 뭐 죽고 난 뒤에 사실상 이 사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은 트로츠키고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 이 레닌주의자라는 부분이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상대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영구혁명과 일국사회주의 이론 그게 뭐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양분하게 되는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로츠키는 이런 걸 주장했으니까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모든 권력을 이제 당에 집중시켰어요. 공산당 당의 하나에 처음에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그 프롤레타리아 들어갔다가 자기 밑에 지배하에 두면서 당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인데 실은 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수백 번 썼던 것 같아요. 문건에서.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자기 그 전 제작 중에 딱 2번 언급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 이거는 과도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건데 레닌이 가장 실수한 건 이 부분이죠. 혁명은 성공시켰습니다만 그 당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거는 그 자신 스스로가 모든 권력을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트로츠키는 그에 반대해서 노동조합을 국가 기구화시켜야 된다는 논지를 제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한테 당 관료들한테 맡기면 이건 필연적으로 독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혁명을 주도한 그 노동조합 이걸 갖다가 동등한 권력을 줘야 된다는데 이게 스탈린하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 시대에 사회가 원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 그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나중에 뭐 그것이 역사의 발전의 하나의 축이 되는데 이 지금 러시아의 저 혁명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있던 그냥 공부로만 배운 혁명을 그 러시아라는 맞지 않는 땅에 억지로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산 독재로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니죠. 뭐 프롤레타리아가 그러니까 독재인 겁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건 이런 그대로 of the proletariat, by the proletariat, for the proletariat 되는데 다른 계급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건데 근데 이게 트로츠키가 어떻게 이게 레닌을 비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dictatorship against the proletariat. 프롤레타리아가 해방이 되어야 될 존재인데 노동자에 대항한 이게 또 결국 또 피착지 계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츠키는 극단적으로 나중에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레닌이 혁명을 성취했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의 소연방은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 자본주의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사회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스탈린이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에 이제 정운영 잘 압니다. 경제학. 그다음에 김수행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강의를 좀 들어가갖고 좀 들어보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이제 소련 망하기 전이니까 뭐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해요. 뭐 세계혁명론 일국 사회주의론부터 해가지고 저런 우리가 뭐 하려고 러시아의 저 혁명가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뭐 때문에 있는가. 결국은 저 혁명이라는 게 지금 내가 그때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소련이라는 세상이라는 게 저게 오래 가겠는가라는 회의를 봤는데 뭐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나니까 소련이 내려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참 지식인이라는 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그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의 이게 내재된 버릇이라고 돼. 이 혁명이라는 부분을 역사의 발전이라는 법칙에 놓고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혁명을 빙자한 일종의 독재자였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돼. 근데 거기에 끝까지 의미를 찾으려고 자구에 집착하고 그때 다 그랬거든요. 그 정윤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꽤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논쟁을 했었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님 이거 소련 무너질까
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가 88년이었거든요. 독일에 저 유학 가기 직전이.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소련이라는 게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래서 뭔가 변증법적인 어떤 도학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분 나름대로 인텔입니다. 좌파 중에는 가장 양식 있고 점잖은 사람이죠. 본인 자기는 카페 막시스트라더라고요. 굉장히 집이 부자예요. 차도 좋은 거 타고 가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와서 보면은 투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투뽕 환자들. 그거보다는 기억이 훨씬 있는 분입니다만. 근데 딱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날 할 말을 잃었죠, 이분이. 그다음에 상당한 멘붕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사회주의가 이제 스탈린이 이제 혼자 독재자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짝 쪼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뭐 공업화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의 뭐 집단화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체로 좀 말하지 않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근, 기근으로 죽은 것은 저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단 농장하에 대해서. 자기 개인 토지가 뺏기게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영주한테 소작농으로 살 때라도 봉건제였지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바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땅을 몰수하니까 다 몰수해서 하나로 모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트로츠키는 이미 이제 실각한 상태였고, 근데 그때 이제 부하린이라고 부하린 농업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죠. 왜냐면은 이게 극진화된 어떤 공업화를 하게 되면 농촌 인구를 빼야 되잖아, 도시로. 엄청나게 도시로 유입하게 되면 농업 인구가 없는 데다가 그 당시에 농업 어떤 기계화를 엄청나게 제조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기근이 올 거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 경제 전문가 부하린의 정책이 맞았던 것 같은데 스탈린이 이미 독재 정권을 수립한 직후였기 때문에 나중에 부하린도 실각시까지만. 그러니까 아마 스탈린 입장에서는 도시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조직해놔야 되고 이게 독재자가 느끼는 강박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촌도 집단 농장으로 통제하기 좋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생산력 증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아놔야 통제가 되니까. 그리고 그 집단 농장에는 항상 정치 의원이 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감시하고 그 전 국민을 감시를 해야 속이 풀리고 자기가 통제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남는 걸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착각했던 거는 그 당시에 농업이라는 거는 집단화하고 국가가 관리할수록 더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역사는 그 반대 방향이거든요. 농민이라는 거는 어떤 거나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자기가 소유해서 경제하고 싶어 하거든. 거기서 많은 소출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연적인 그렇죠. 심리를 간과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소련이 이제 두 가지 농장을 만들었죠. 하나는 완전히 당에서 경영하는 소포즈하고 포로즈하고 포로즈는 이제 반민 반당. 국가와 이제 민간이 같이 반반한 건데 이쪽에 생산량이 훨씬 높았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걸 완전히 민영화했을 경우에 훨씬 더 했었는데 농촌이 휘폐화되고 어떤 급진적인 공업화에서 완전히 사회구조가 붕괴가 되는데 근데 이 급진적인 공업화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2차 대전의 히틀러의 공격을 견뎌내. 그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인 국가 주도의 인위적인 공업화를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 생산력이 좀 많이 높아졌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뻔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1차 5개년 개발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자기들이 그 노동자 농민들을 조직하에서 국가를 갖다가 통제 국가로 가는 부분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 소련에서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뭐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독일이 나타났죠. 2차 대전 맺에 이제 그때쯤에는 뭐 통제도 좀 되고 많은 사람을 학살도 했고 심지어 또 혁명 동지들 중에 상당한 수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다 죽였죠. 다 죽고 나중에 그 트로츠키를 갖다가 이제 외국에 추방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다 트로츠키주로 덮어 씌웁니다. 트로츠키가 씌우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은 체카라고 이제 비밀 경찰을 만들어가지고 1918년 한 해에서 1919년 그 12개월 동안에 약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을 재판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정 러시아가 75년 동안 그러니까 혁명이 있기 75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2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형에 찬 사람이. 근데 이거는 혁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10,000명 15,000명 살려버려요. 공포 통치를 한 거죠. 재판도 없이 그냥 다 죽였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2차 대전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이 소련하고 독일이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독소 밀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둘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은 우리는 독일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이 서로 간에 안 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을 때 진짜 쳐들어올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브레스트 공방전인가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영토가 된 그 폴란드 지역 브레스트에 처음으로 독일이 쳐들어가
들어가는 그 영한 거기 보면 전혀 무방비더라고요. 처음에 뭐 훈련도 안 돼서 1937년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군부 대숙청이라 해가지고 예. 스탈린은 무지막지한 어떤 근데 결국 그거는 트로츠키에 대한 혐오가 확장을 되게 된 건데 군부는 얘들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특정 권력을 자꾸 주게 되면은 분명히 당권에 예. 도전할 거라 생각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장군을 막 수백 명을 다 체포하거나 또 일부는 죽이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투아첵스키라는 원수가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소련 군대의 근대화에 성공한 예. 사람이거든요. 서방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종심 전투 이론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히틀러의 어떤 전격전과 거의 유사한 네. 그 개념을 독일보다 더 빨리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처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싸울 제대로 훈련받은 참모 장교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뭐 그냥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밀려서 갔는데요. 그 독소 전쟁 이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 좀 이야기를 하고요. 스탈린은 결국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네. 히틀러라는 세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적당하게 이제 히틀러하고는 휴전을 통해서 히틀러가 이제 서유럽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갔을 때 자신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그 안이하게 판단을 했죠. 그렇죠. 이제 나치 독일이랑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서방을 칠 동안에 동쪽에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형식적으로 소련하고 불가침작을 해서 배후를 안전판을 만든 다음에 서방을 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말은 나치가 뭐 국가 사회주의 네. 노동자당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이 빨갱이를 실했는가에 대해서는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 아마 히틀러 마인캄프를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히틀러 마인캄프에 보면 분명히 소련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운트맨 하등 인간인데다가 네. 유럽 문명을 좀 먹는 게 언젠가 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은 나중에 전쟁 얘기는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1940년 6월 20일에 치니까 스탈린이 일선에다 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게 그냥 강행 정찰 수준의 맛보기 전투인데 괜히 우리가 맹공을 퍼부었다가 확전되기 큰 때문에 싸움이 된다. 예, 그래서 전선에서 엄청난 혼돈이에요. 아니 지금 독일 군대가 폭격을 하고 포격을 하는데 우리 보고 저항하지 말라는 무슨 소리냐. 유명한 건 몰로토프라고 외상 있죠. 이 외상이 갑자기 스탈린 방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서기장동 뭐 우리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자기 모르게. 예,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빨리 아마 쳐들어올 줄은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자기들 소련 내부에서도 이제 독일군의 그 정강되는 군비 확장 이런 거 이렇게 예의주신하고 있었는데 설마 40일 내에 쳐들어오리라고는 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보면 그 독일 내에 소련 첩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저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간첩을 많이 씹어놓고도 가볼 때 그 스탈린의 공포 통치 때문에 간첩들조차도 제대로 그걸 못한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모르고 있었냐? 이게 하나 재밌는 게 그 이제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발견된 일인데 독일도 소련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소련도 독일을 치려고 작전 계획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랬던 거는 히틀러가 들어가가지고 1941년 6월 20일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어떤 군단 본부를 습격했는데 그 군단 본부에서 장차 독일을 칠 소련군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 야전군 포진 형태가 1941년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독일이 저 서유럽하고 싸움에서 이제 서로 지쳐가 그렇죠. 이제 기진맥진해졌을 때 그때 이제 밀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자기들이 휴전을 한다. 프랑스를 한 달 반 만에 작살내고 저렇게 빠르게 전격에 할 줄은 몰랐죠. 할 줄은 몰랐. 그래서 그거에 충격 받아가지고 이 스탈린이 다시 그 기계화 부대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게 그 좌빨들이 그 당시 이제 투아첵스키라든가 소련군의 근대화를 획득했던 인물들이 군대 기계화를 갖다가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스탈린 그 추종하는 이제 아주 맹종하는 쿨릭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차를 만들어서 기계화한다는 거는 이 부르자적 발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 기계화 부대를 갖다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프랑스를 치는 걸 보고 소련이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뒤늦게 T-34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러시아의 혁명, 10월 혁명 이후에 스탈린의 독재까지의 경고,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러시아 혁명과 그 다음에 소연방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소연이와 방송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초점을 하나 두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소련 체제, 소비에트 체제도 무너졌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만약에 1917년의 상황이라면은, 당신은 혁명에 가담하겠느냐 했더니 46%가 볼시비키가 되겠다고 그래요. 대단한 통계. 51%가 절대 안 하겠다. 예, 그거는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사회를 만들기도 안 하겠다라고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러시아 사회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푸틴이 혁명 개념이라 제대로 프레이드를 못해.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을 띄우는 걸 하게 되면 반대파들한테 비판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혁명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게 돼버리면은 또 말하자면 뭐 친스탈린주의자들이나 구세력들도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애매하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저기 통치는 저 스탈린 독재처럼 향수는 또 러시아 제정 때처럼 가는 그런 교묘한 그 민족주의 작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서민들,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되게 가난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었던 소련방, 그때는 향수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레닌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러시아 사람이 24%밖에 안 되는데 스탈린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잔인했지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걸 정확하게 푸틴이 본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벤처 마킹을 했다라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러시아는 제가 봐서 저는 중국이 민주주의가 안 된다듯이 러시아는 저거 민주주의가 안 돼.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 이 사회가 어떻게 변천할 것인지 나중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혁명 한번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이 불국에서 못 벗어나는데, 아니 핵 잠수함을 만들고 무슨 원자 폭탄을 만들어 본들 이 지난 70년 동안 소련이라는 이 사회 경제는 여자 스타킹만을 제대로 못 만들었고, 그래서 과연 이런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이미 뭐 러시아는 패권 국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 인구의 다다수가 과거 공산주의 시절, 공산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시절을 동경하고 있다는 게 참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 이제 뭔가 러시아는 이미 인구 소가되고 있고 또 나라의 규모 자체가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적으로 대가는 데 대한 일종의 향수, 노스탈지를. 자, 오늘 그 대사님 모시고요, 명절 연휴에 소련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